잡족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조명할 인물은 북한 권력의 그림자 김여정입니다. 공식 직책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 그녀는 북한의 대내외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내는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김여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새해 벽두부터 북한에서 이상한 담화문이 발표됩니다.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 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이다. 안보를 통째로 말아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쪽 세상에서는 장차 더해질 것이 뻔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역적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급 공신으로 찬양받게 되어 있다. 이 담화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국가 대 국가의 공식 문서인가 싶었거든요. 공로, 공헌, 찬양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겁니다. 마치 여고생이 자기 싫어하는 애한테 SNS에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반 완전 망했어, 그건 네 공로야 라고 쓴 것과 똑같은 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누가 썼느냐입니다. 바로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문이거든요. 외교 문서라는 게 원래 어떤가요? 아무리 싫은 나라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지키고 발표하기 전에 홍보 담당이나 의전 담당이 단어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비꼬는 말을 공식 담화문에 넣었다는 건 주변에서 이걸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김여정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그녀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임명된 바로 그 해에 발표된 담화문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당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못난이라고 불렀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동물원에 살아야 할 사악한 검은 원숭이로 관람객들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나 핥아먹어야 할 주제에 인류가 수백만 년 진화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영장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4년에 나온 공식 발표라고요? 21세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김여정의 데뷔 무대였던 겁니다. 세상은 그때까지 김여정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그저 김정은의 여동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막말 담화문이 나가면서 북한 내부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 이 사람 만만치 않다고.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김여정은 누구길래 이런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낼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녀는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여자가, 그것도 공식 직함이 고작 부부장,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인데 어떻게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여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복잡한 김씨 왕조의 가계도를 좀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정은은 원래 세 번째 후보였거든요. 김정일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김정남이었어요. 그는 어머니 성혜림이 여배우 출신이라 처음에는 비밀로 유지됐지만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김정남이 가짜 도미니카 여권을 들고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적발된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 보러 가려고요. 이 사건으로 김정남은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결국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가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중에 그가 CIA 정보원이었다고 보도했죠. 두 번째 아들은 김정철입니다. 김정은의 친형이죠. 이 사람도 문제가 있었어요. 2006년에 독일에서 에릭 클랩튼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들통이 났고 2011년에는 싱가포르에서 또 에릭 클랩튼 콘서트를 보다가 발각됩니다. 에릭 클랩튼을 정말 좋아했나봐요. 지금은 평양에서 기타 치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 김정일은 그를 보고 너무 여자 같다며 후계자에서 제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바로 김여정입니다. 둘은 같은 어머니 고용희에게서 태어난 친남매였고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 시절이 중요한데요. 그들은 베른에 있는 북한 대사관 근처에서 살면서 가짜 이름을 썼습니다. 김정은은 박은, 김여정은 박미향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스위스에서 보낸 15년은 두 남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직접 경험했고 서구의 문물을 접했으며 무엇보다 함께 외로움을 나눴을 거예요. 북한의 왕족이지만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됐을 겁니다. 이 유대감이 나중에 김여정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장례식이 열렸죠. 이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28세의 젊은 김정은이 관을 따라 걸어가는데 바로 뒤에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젊은 여성이었어요. 북한 주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최고 지도자의 가족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후 몇 년 동안 김여정은 이따금씩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빠 일 도와주는 여동생 정도로 생각했죠. 2014년에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도 사람들은 아, 네포티즘이구나, 오빠 덕분에 자리 하나 얻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장성택의 처형이죠. 장성택은 누구였나요?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이었고 김정은에게는 고모부였습니다. 한때 북한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으로 불렸죠. 실제로 2012년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는 이게 장씨 나라야 김씨 나라야? 라는 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나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2013년 12월 12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갑자기 끌려나가더니 며칠 후 처형됐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된 후 김여정의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2014년 3월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의 보좌역으로 나타났고 그해 말에는 보고까지 대신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바마를 향한 그 막말 담화문이 나온 거죠. 독일의 공영방송 DW는 나중에 김여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장성택 숙청은 김정은만의 작품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여정이 함께 계획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 그런 분석이 나왔을까요? 장성택이 사라진 자리를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김여정은 정말로 그저 오빠를 돕는 여동생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던 시기였지만 김정은은 깜짝 제안을 합니다. 북한 선수단을 보내겠다.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도 함께 보내겠다고요. 한국 정부는 환영했죠. 그런데 대표단 명단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명목상 단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어요. 90대 고령에 북한에서 오랫동안 외교를 담당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옆에 김여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요. 2월 9일 인천공항에 북한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영남이 먼저 내렸고 그 뒤를 김여정이 따라 내렸는데 카메라를 보는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김영남은 약간 긴장한 듯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반면 김여정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눈으로만 주변을 훑으며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더가 새로운 영토에 들어갈 때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VIP석에 자리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앉았어요. 북한 측은 당연히 김영남이 김정은의 대리인 격으로 최고 서열이니까 김영남이 중앙에 앉을 거라고 모두 예상했죠. 그런데 자리를 안내받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영남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김여정이 먼저 앞으로 나섭니다. 그러자 김영남이 멈칫하면서 김여정을 쳐다봐요.
김여정은 손짓으로 어르신 먼저 앉으세요 라고 권합니다. 김영남은 아니다 네가 먼저 앉아라 라는 듯이 손을 내줬죠. 이 실랑이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영남은 90대 고령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두 모신 3대 생존 원로고 명목상으로는 국가 수반이에요. 그런 사람이 30대 초반의 부부장급 인물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다니요?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김영남이 김여정보다 파워가 있었다면 그냥 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김영남은 김여정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나이 많은 관리가 왕세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처럼요. 이 장면을 본 외국 언론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남이 김여정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김여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즉시 이해했다. 내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온라인 댓글에도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죠. 이 장면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된다. 진짜 권력자가 누군지 보였다. 라고요. 그런데 김여정의 바디랭귀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주변을 확인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김여정은 고개를 절대 돌리지 않았어요. 눈으로만 주변을 훑었습니다. 이건 최상위 포식자의 행동이에요. 사자가 초원을 걸을 때 고개를 두리번거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신이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장 순서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보통 중요한 사람은 마지막에 들어오죠. 대통령도, 기업회장도, 심지어 군대에서도 장군은 항상 마지막에 옵니다. 개회식장에 들어갈 때 김영남이 먼저 들어가고 김여정이 그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때도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김여정이 몸을 살짝 뒤로 젖히면서 어깨를 펴고 팔을 약간 벌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피코크 포스처, 즉 공작 자세라고 부릅니다. 동물들이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고양이가 위협을 느끼면 털을 세우는 것처럼요. 김여정은 사진이 찍히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자기가 더 커 보이도록, 더 강해 보이도록 몸을 조절한 겁니다. 이건 본능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 방문은 여러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백두혈통의 일원이, 김씨 왕조의 직계 가족이 대한민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어요. 나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다. 나는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다. 라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김정은은 굳이 명목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을 보냈으면서도 친서는 김여정에게 들려보냈을까요? 당시 김영남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를 타고 왔어요. 만약 김여정이 없었다면 저 비행기는 못 썼을 겁니다. 김정은이 자기 비행기를 보냈다는 건 김여정 때문이었다는 거죠. 탈북자 출신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정은은 김여정을 자기 눈으로 보냈다. 네가 가서 한국을 직접 봐라. 한국이 정말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사람들 표정은 어떤지, KTX는 얼마나 빠른지 모든 걸 네가 보고 나한테 정확히 이야기해라. 김영남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돌아와서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입니다. 자동차 매연이 심하고 자본주의의 타락이 만연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여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15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본주의가 뭔지 알죠? 그녀는 돌아가서 김정은에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KTX는 정말 빠르더라. 200km를 이 시간도 안 돼서 가. 사람들 표정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 그리고 문재인은 대화할 의지가 있어 보여. 김정은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고 그 중에서도 김여정은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김여정을 평화의 공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상징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2018년 내내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리고 매번 그 자리에 김여정이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하노이에서도요. 그녀는 항상 김정은의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김여정은 평화의 공주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녀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제서야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2020년 6월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였어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한국 정부 자금으로 지어진 남북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준대사관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2020년 6월 16일 갑자기 폭발음이 들립니다. 북한이 이 건물을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냥 폭파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고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폭파했습니다. 누가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김여정입니다. 며칠 전에 그녀는 담화문을 발표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앵무새, 미국에서 키운 앵무새, 미치광이, 불쌍한 인간이라고 부르면서요. 2년 전 평창 올림픽에서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폭파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없는 것은 없애는 게 깔끔하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의 미소는 전략이었다는 걸요. 김여정은 처음부터 일관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녀의 역할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조폭의 넘버 2에 비유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조직의 보스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넘버 2가 창문을 내리더니 상대방한테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보스가 야, 말 좀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넘버 2의 머리를 툭 치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미안하다, 우리 친구가 좀 성격이 급해서 라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다들 알죠? 저 욕은 사실 보스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걸요. 넘버 2는 보스의 진심을 대신 말해주는 거고 나중에 관계가 회복돼야 하면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동생이 한 말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김여정이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윤석열은 안보를 말아먹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려고 할 때 부담이 되죠. 하지만 여동생이 말했다면 아, 그건 제 동생이 좀 과격해서 그래요. 제가 혼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과 남한 사람들한테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고요. 배드캅 국캅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김여정의 담화문은 누가 쓰는 걸까요? 본인이 직접 쓸까요? 아니면 누가 대신 써주는 걸까요? 탈북자 출신 전문가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선전선동부의 실무자들이 초안을 작성해요. 그러면 그게 김여정한테 올라갑니다. 김여정은 이걸 보고 수정하거나 방향을 지시하죠. 그리고 최종본이 김정은한테 올라갑니다. 김정은이 재가를 하면 그게 다시 김여정 이름으로 내려와서 발표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 외무상이나 다른 고위급이 담화문을 발표하면 그 사람들은 김정은의 속마음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너무 약하게 쓸 수도 있고 너무 세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여정은 김정은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스위스에서 15년을 함께 보냈고 돌아온 후에도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쓰는 말은 김정은의 말과 거의 같다고 봐야 합니다. 2022년 8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코로나19 관련된 회의였죠. 이 자리에서 김여정이 직접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합니다. 그것도 육성으로요. 북한 매체가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그것도 김정은을 제외하고 누군가가 자기 의견을 직접 밝힌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뭔가를 발표하려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라는 전제를 깔아야 해요. 그런데 김여정은 그런 전제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감행하는 경우 우리는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박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바퀴벌레한테나 쓰는 말이죠. 그리고 연설 중간에 김정은의 건강 문제도 언급합니다.
원수님께서 고열에 시달리시면서도 인민들 생각에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다고요? 이건 엄청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거든요.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김정은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전면에 나서는 건 거의 전례가 없다. 소련도, 중국도, 쿠바도, 베트남도 모두 남자들만 앞에 나섰다. 시진핑의 부인인 펑리 위안도 엄청난 권력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나서는 순간 아웃되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까지 강한 나라다. 김정일은 심지어 암탈기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런 나라에서 여자가 이렇게 전면에 나와서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건 북한 권력 구조에서 이 사람이 넘버 2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 DW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어요. 이 다큐는 2022년에 공개됐고 조회수가 6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도 6,000회가 넘게 달렸죠. 재미있는 건 정치적인 댓글보다 외모 평가 댓글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북한의 여성 권력자라는 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그녀는 북한 내에서 가장 뛰어난 브레인이자 배우일 수 있다. 그녀의 오빠가 공식적인 업무를 맡게 된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에 김여정이 배우일 수 있다. 처음 이 댓글을 봤을 때 저는 에이, 무슨 배우야,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2013년 장성택 처형, 누가 제일 득을 봤나요? 김정은도 득을 봤지만 김여정이 더 큰 득을 봤을 수 있어요. 김경이라는 선배 여성 권력자가 은둔하게 되면서 여성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누가 기획했을까요? 김정은만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니면 김여정이 오빠, 이런 전략은 어때요? 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런 건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파트너예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만약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면 김여정도 함께 무너져요. 반대로 김정은의 정권이 계속되려면 김여정도 계속 옆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 신뢰가 김여정에게 이례적인 권력을 준 거죠. 그런데 2022년 말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김여정의 사진이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발사합니다. 성공적인 발사였고 북한 매체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다른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옆에 어린 소녀가 서 있었거든요. 김정은의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면서요.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김정은에게 자녀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북한은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는 나라예요. 김정일도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의 얼굴을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것도 중요한 군사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후계자가 아니다, 아들이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후계자 가능성도 열어두고 분석 중이다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후계자 가능성이 크다로 입장이 변했습니다. 세 단계로 변한 거죠. 그만큼 김주애의 등장이 충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김주애는 계속해서 공개석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군사 행사에도 가고 김정은과 함께 군인들을 만나고 심지어 대장들이 그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녀를 부르는 호칭도 점점 격상시켰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녀, 그 다음에는 존귀한 자녀, 그리고 최근에는 새별 여장군이라는 칭호까지 붙였죠. 새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새별은 김정일을 상징하는 단어였거든요. 조선의 새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단어를 김주애에게 붙인다는 건 이 아이가 단순히 김정은의 딸이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김여정이 사진 프레임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 2월 8일 건군절 기념 열병식이 열렸어요. 주석단 사진을 보면 김정은이 중앙에 있고 그 옆에 리설주 부인이 있고 또 그 옆에 김주애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김여정은 어디 있을까요? 한참을 찾아야 보입니다. 주석단 맨 구석,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서 있어요. 이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김여정이 밀려났다. 모퉁이 공주가 됐다. 라고요. 원래 별명이 백두공주였는데 모퉁이 공주로 바뀐 거죠. 다른 사진들을 봐도 비슷합니다. 김정은과 김주애가 걸어가는데 김여정은 훨씬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또 다른 행사에서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중앙에 앉아 있는데 김여정은 다시 구석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론입니다.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김여정을 구석에 배치함으로써 까불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들은 북한 정부의 공식 사진이잖아요? 노동신문 정치보도반이 수많은 사진 중에서 골라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여정이 구석에 있는 사진을 일부러 선택했다는 건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뜻이에요. 아마 김정은이거나 김정은의 뜻을 받은 누군가일 거예요. 즉, 이건 공개적인 망신이고 경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략론입니다. 김여정이 스스로 물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킹콩은 어디서 자는지 아세요? 킹콩이 자고 싶은 곳에서 자죠. 김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자기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가 구석에 서라고 시켜서 선 게 아니라 스스로 구석에 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증거도 있어요. 2023년 2월 광명성절에는 구석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2개월 후인 4월 태양절 행사에서는 다시 앞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월 북러 정상회담 사진을 보면 김여정이 정중앙에 있어요. 만약 정말로 밀려난 거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시찰하는 사진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김여정이 백팩을 메고 있어요. 다른 수행원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었는데 혼자 배낭여행 온 것처럼 캐주얼하게 백팩을 메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앞을 보고 있을 때 김여정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북한에서 이게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한국 대기업 회장이 공장을 시찰하는데 수행하는 임원이 혼자 반바지에 백팩 메고 나타났다면 즉시 잘릴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그렇게 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규칙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공개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김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정은이나 다른 누군가가 정말로 김여정을 견제하고 싶었다면 이런 사진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진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특별하다. 나는 여전히 다른 규칙을 따른다. 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여정은 전략적으로 자기 위치를 조절하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4대 세습이 성공해야 그들의 권력이 유지돼요. 그런데 지금은 김주애에게 집중돼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김여정이 계속 전면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시선이 분산되죠. 아니, 후계자는 김주애야, 김여정이야?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김여정은 스스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김주애에게 주고 자기는 뒤에서 모든 걸 조율하는 거죠.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과 비슷해요. 페이스메이커는 우승자를 만들기 위해 앞에서 달리다가 적절한 시점에 빠지잖아요. 김여정도 김주애라는 스타를 키우기 위해 자기는 감독 역할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김여정은 여전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2024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막말 담화문이 그녀 이름으로 나왔죠. 만약 정말로 권력을 잃었다면 그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대남 정책의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건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김여정은 장성택의 운명을 직접 봤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일을 만든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죠. 그녀는 북한 권력 투쟁에서 2인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세자가 어릴 때 왕이 죽으면 섭정을 하던 삼촌이나 고모가 결국 조카를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양대군과 단종의 이야기처럼요. 김여정은 그런 위험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전략적으로 자기 위치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앞에 나서면 위험하고 너무 뒤로 빠지면 영향력을 잃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김주애의 뒤에서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그녀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여정은 정말로 밀려난 걸까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물러난 걸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김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김주애와 김여정, 이 두 여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건 북한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모든 것은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이 언제 죽느냐에 달려 있어요. 너무 직설적인가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수가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이 3년 안에 죽는다면 한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20년 후에 죽는다면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김주애의 나이 때문입니다. 지금 김주애는 11살 정도로 추정돼요. 만약 김정은이 3년 안에 사망한다면 김주애는 14살입니다.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20년 후라면 김주애는 31살이 되고 충분히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를 먼저 살펴볼까요? 김정은이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계속 우려 대상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심장마비로 죽었고 아버지 김정일도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김정은 본인도 과체중이고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2020년에는 몇 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사망설까지 돌았었어요. 물론 나중에 살아있는 모습이 공개됐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그 순간 북한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김주애는 너무 어려요. 그렇다면 누가 나라를 이끌까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까요? 아니면 중국이 개입할까요? 한국 정보기관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김여정이 나설 거라고 봐요. 김주애가 명목상 지도자가 되고 김여정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섭정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선례가 많아요.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왕대비나 고모, 삼촌이 섭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김여정에게 중요한 롤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현철애라는 인물이에요. 현철애는 누구일까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부모는 생물학적 생명을 주지만 스승은 사회적 생명을 준다. 현철애는 김정은의 사회적 아버지, 즉 정치와 군사를 가르친 스승이었어요. 현철애는 김일성 시대부터 김씨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군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그에게 김정은 교육을 부탁했어요. 정치적 감각, 군사적 감각, 리더십, 이 모든 걸 현철애가 가르쳤죠. 그래서 김정은과 현철애의 관계는 각별했습니다. 실제로 현철애가 사망했을 때 북한은 기록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영화 속에서 김정은은 현철애에 관합해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외치면서요. 이건 북한에서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최고 지도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현철애는 그에게 진짜 스승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김여정의 역할은 뭘까요? 만약 김정은이 조기에 사망한다면 김여정은 김주애에게 현철애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가르치고 군사를 가르치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김주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섭정은 거의 항상 실패했거든요. 권력의 유혹은 너무 강해요. 처음에는 조카를 위해 잠시만 돕겠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속삭입니다. 지금 당신이 진짜 권력자인데 왜 조카한테 넘겨줘야 하나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양대군과 단종이죠. 수양대군은 처음에 어린 조카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섭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됐죠. 그게 세조입니다.
김여정도 같은 유혹에 빠질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김여정에게는 경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장성택이죠. 김여정은 장성택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봤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일을 만든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죠. 북한 정권은 김여정에게 두 가지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현철의 카드와 장성택 카드예요. 현철의처럼 충성하면 끝까지 존경받고 함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성택처럼 권력욕을 드러내면 처형당합니다. 김여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위험도 지적합니다. 북한 군부가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강한 나라거든요. 김여정이 아무리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군 장성들이 그녀의 명령을 따를까요? 특히 김주애가 아직 어릴 때, 명분도 약한 상태에서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김여정이 형식적으로는 뒤에 있지만 실제로는 군부의 강경파와 연합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김주애는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김여정과 몇몇 핵심 인물들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불안정하거든요. 권력은 나눌 수 없어요. 결국 누군가 한 명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게 돼 있죠. 그 과정에서 피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봅시다. 김정은이 장수하는 경우에요. 만약 김정은이 10년, 15년, 20년을 더 산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주애는 20대가 되고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쌓을 시간이 있어요. 김정은은 천천히, 체계적으로 딸을 후계자로 준비시킬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공개 석상에 데리고 나오고 군부와 인사를 시키고 중요한 자리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이 경우 김여정의 역할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녀는 굳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김주애를 도와주는 고모, 조언자, 때로는 엄한 선생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위험도 훨씬 적어요. 김주애가 충분히 성장한 상태에서 권력을 이어받는다면 굳이 섭정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변수가 있습니다. 김여정이 그때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20년은 긴 시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김정은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김여정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김여정은 생존의 달인입니다. 그녀는 정확히 언제 전면에 나서야 하고 언제 뒤로 물러나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녀는 모퉁이 공주가 됐다가도 필요할 때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죠. 이런 유연성이 그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김여정과 김주애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김주애가 성공해야 김여정도 안전하고 김여정이 잘 도와줘야 김주애도 성공할 수 있어요. 둘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비유했어요. 김주애는 스타이고 김여정은 감독이다. 스타가 죽으면 감독도 필요 없다. 하지만 감독이 없으면 스타도 빛을 발할 수 없다. 영화를 만들 때처럼 스타는 카메라 앞에 서지만 감독은 카메라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죠. 관객은 스타를 보지만 영화의 진짜 창조자는 감독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김주애를 무대 중앙에 세우고 김여정은 무대 뒤로 이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대 뒤에서 조명을 조절하고 음악을 틀고 배우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진짜 권력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김주애가 점점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김여정은 점점 덜 보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 예를 들어 대남 정책 담화문이나 중요한 외교 결정에서는 여전히 김여정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이 언제 사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조기 사망이라면 김여정의 시대가, 장수한다면 김주애의 시대가 올 거예요. 하지만 어느 경우든 김여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전면에서든 뒤에서든요. 북한의 미래는 이 두 여성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신뢰와 협력이에요. 만약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다면 북한 정권은 위험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처럼 김씨 왕조는 가족 간의 유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체제예요. 김여정과 김주애, 이 고모와 조카는 아마도 협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여정이라는 인물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어요. 막말을 하는 권력자로 시작해서 평창올림픽의 평화공주로, 장성택 숙청의 공범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모퉁이에 밀려난 듯한 모습까지 봤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하나의 일관된 그림이 보입니다. 김여정은 변화무쌍한 배우가 아니에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김여정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호자, 조력자, 그리고 킹메이커예요. 첫째, 보호자. 김여정은 김정은을 보호합니다.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요. 스위스에서 함께 자란 남매로서 김정은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여정이에요. 그녀는 김정은의 속마음을 알고 그의 약점을 알고 그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앞에 나서서 방패가 되고 필요할 때는 뒤에서 칼이 됩니다. 둘째, 조력자. 김여정은 김정은 정권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부품이에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은 그녀의 실제 역할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녀는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중요한 외교 결정에 관여하고 때로는 김정은 대신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녀는 김정은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해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킹메이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김여정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김주애를 북한의 미래 지도자로 만드는 일, 그 뒤에 김여정이 있습니다. 4대 세습이라는 전례 없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녀는 지금 무대 뒤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독일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문장이 기억나시나요? 김여정은 공식적인 직함과 상관없이 북한의 2인자임이 분명하며 누가 세습을 하든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이다. 이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김여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권력은 항상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조용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중앙에 서 있지 않아도 구석에 있어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위치가 아니라 영향력이거든요. 김여정을 보면서 저는 체스를 떠올렸어요.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킹이죠. 하지만 킹은 한 칸밖에 못 움직여요. 실제로 게임을 지배하는 건 퀸입니다. 퀸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말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북한이라는 체스판에서 김정은은 킹이고 김여정은 퀸입니다. 킹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지만 퀸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위협을 제거하고 기회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새로운 킹, 즉 김주애가 준비되고 있어요. 김여정은 이 새로운 킹이 무사히 등극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김여정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건 아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결정될 거예요. 만약 김주애가 성공적으로 권력을 승계한다면 김여정은 충직한 조력자로 기억될 거예요. 현철애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뭔가 잘못된다면, 만약 4대 세습이 실패한다면 김여정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음모가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장성택처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2024년 현재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여정은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북한이라는 극도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김여정을 영웅으로 봅니다. 여성 권력의 상징으로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악당으로 봅니다.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공범자로요. 아마 둘 다 맞을 겁니다. 역사의 인물들은 대부분 그렇게 복잡하거든요. 저는 김여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녀가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만약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그녀는 무엇이 됐을까? 아마도 엄청나게 성공한 CEO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됐겠죠. 그녀에게는 분명히 재능이 있으니까요. 전략적 사고, 정치적 감각, 생존 본능, 이 모든 게요. 하지만 그녀는 북한의 김씨 왕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녀의 재능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죠. 이게 비극일까요? 아니면 그저 현실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김여정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30대 후반이에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어떻게 변할까요? 김주애는 어떤 지도자가 될까요? 그리고 김여정은 최종적으로 어떤 유산을 남길까요? 우리는 지켜봐야 할 거예요. 역사가 쓰이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김정은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권력은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요. 김정은 뒤에는 김여정이 있고 김여정 뒤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을 이해하려면 이 복잡한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여정을 이해하는 건 북한의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지금의 권력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김주애가 성공한다면 그건 김여정 덕분일 거예요. 김주애가 실패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김여정의 책임일 겁니다. 북한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미래를 만드는데 김여정이라는 여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대 뒤의 킹메이커, 모퉁이의 권력자, 백두혈통의 전략가, 김여정.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김여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관해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